현 상태에서 가장 걱정하는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만일에 이제 우리가 그렉시트라고 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이슈를 갖다가 똑같이 이제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우리 이탈렉시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쪽이 큽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박희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배분팀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럽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확산이 서구에서 본격화된 것이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대륙,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번져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 4분기 GDP 데이터를 보면은 그게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 미국은 전분기비 연율 기준으로 약 5% GDP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전분기비 연율 기준으로 10%가 넘는 GDP 감소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OECD에서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보다 유럽에서 훨씬 더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원래부터도 펀더멘탈이 부진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충격으로 인해서 보다 더 취약성이 좀 도드라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경제 상황은 조금 더 미국 대비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전 세계 각국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풀고 있는데 유럽이 미국보다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럽이 미국보다는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1, 4분기 GDP 데이터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발표했던 IMF의 경기 전망을 보더라도 미국은 올해 성장률이 대략 연평균으로 마이너스 5%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 대륙은 마이너스 7%대의 GDP 감소를 갖다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더 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미국만큼 세게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정부가 돈을 갖다 풀고 그 과정에서 풀기 위한 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국채 찍어서 이제 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국채를 갖다가 이제 미국은 FRB가 다 사준다, 이렇게 보고 이 글로벌 투자가들은 미국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사실상 지금 용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유럽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지금 독일도 찍어야 되고 이탈리아도 찍어야 되고 프랑스도 다 찍어야 되는데 국채를 다 찍으면 ECB가 다 사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재정 건전 국가들, 특히 독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ECB가 특정 국가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재정 건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때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국가들은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동반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뭘 믿고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CB라는 유럽 중앙은행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동등하게 대우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국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등이라는 표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ECB를 갖다가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각 국가가 자본을 투입을 했어요. 자본 투입 비율이 있거든요. ECB가 그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살 때는 자본 투입 비율만큼 사주게 됩니다. 일종의 기업으로 치면 주주 지분율 이런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ECB가 이제 막 100의 국채를 산다고 하면은 독일 국채는 한 27을 사는 거고요. 이탈리아 국채는 약 한 18을 정도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율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룰대로 가자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사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힘든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면 너희 모두 힘들어진다,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탈리아 내부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같은 친구들인데 힘들 때 안 도와주면 내가 이 회원국 유로 이 시스템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느냐,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주장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협화음이 극에 달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갈등이 생겨나는군요. 말씀해주신 대로 유럽 국가들의 이제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요? 부채 문제가 지금 사실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걱정하는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1년도, 12년도 어떻게 보면 긴 오래전 일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 경제 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이긴 한데요. 그때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었고 그 중심에 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리스 1차 구제금융, 2차 구제금융 이렇게 넘어가던 그 상황에서 유럽의 국채 금리가 막 급등
폭등하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이탈리아를 탈퇴하게 되면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뭐 피그스 막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 동반 탈퇴하게 되고 뭐 유로 시스템이 뭐 망가,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의 정부 부채가 2019년 기준으로 GDP의 약 130%, 그 다음에 올해 GDP의 한 155에서 160%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리스가 2010년도, 11년도 일대 정부 부채 규모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130, 160이라는 수준이 그리스 수준이군요, 예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 비슷한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똑같이 이슈가 제기되는 거죠. 그리스의 상황이 이번에 이제 재현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또 이제 이탈리아는 기존의 정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재정 적자도 이제 올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자금 조달을 갖다가 사실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ECB의 지원은 아주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고 자체적으로 막 조달을 해야 되는데 투자가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갖다가 선뜻 잘 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그때 그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그리스 사태가 터져서 글로벌 증시나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게 있잖아요. 네. 제 기억에는 국내 증시에 그렇게 큰 폭으로 강도 높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지는 않은 기억인데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때 비교하면 이탈리아 사태가 만약에 그리스처럼 이렇게 진전이 된다고 치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가 셀까요? 국내 투자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이벤트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건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렉시트라고 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이슈를 갖다가 똑같이 이제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우리 이탈렉시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쪽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대비해서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 자체가 한 7배, 8배 정도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탈리아의 탈퇴는 훨씬 더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인 변동성은 굉장히 컸습니다만 아예 망가지진 않았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이 시스템이 멀쩡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미국 시스템을 갖다가 뭐 지금 약간 좀 불안하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믿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완전 추락하게 되는, 유럽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 그리스보다는 훨씬 경제 규모로 보면 좀 충격이 클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유럽 상황 진전되는 거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이 상황이 그렇게 아주 원활하게 봉합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사실 이제 외부의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을 받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금융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구제금융은 되게 이제 자존심의 상처를 갖다가 크게 가하는 부분이고, 그 또 정치인들은 또 이제 그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유럽은 전체적으로 이 남북 분열이라고 표현하는 재정 건전국과 불량국가 사이의 대립 문제가 유로존 전체의 어떤 발전을 좀 저해하는 면이 기본적으로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유럽에 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빵이니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갖다가 또 따라가기 위해서 또 중국에서도 엄청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유럽은 지금 상황에서 이 글로벌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위상이 어쨌든 한 단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 이 G2의 전반적인 상대적인 위상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유럽은 한 단계 좀 처지는 그런 국면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럽을 갖다가 그렇게 적극 투자하지 말고, 유로화도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1유로가 뭐 1.08달러, 뭐 1.1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유로가 1달러, 그러니까 우리 뭐 유로 달러 페러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갖다가 조만간 달성하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유럽의 위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코로나 이후에 더 한 단계 하락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투자자들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그걸 좀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찬 미래에셋 대우 글로벌 자산 배분팀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